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 우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 우려 속에서도 우리 지수는 또다시 상승했고요. 반도체만 간 것이 아니라 조금 못 갔었던 섹터까지 함께 챙겨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 철강, 해운 등의 업종까지 같이 따라갔죠. 정말 강한 시장 가운데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을까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나 떨어졌는데요. AI 관련한 차익 실현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면 시장 전체가 함께 흔들림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빠진 자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것인지 계속되는 고민에 대한 정답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가 최고치 부근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이 0.9%, 그래도 장중에 1.3%대까지 낙폭을 벌렸던 것에 비해서는 살짝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6,700포인트 선 바로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죠. 사실 출발서부터 분위기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약세로 출발이 됐었는데 어제 실적을 내놨던 기술주 넷플릭스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10%나 급락한 점이 전체적인 센티먼트를 좀 깎는 영향이 있었고요. 반도체주 가운데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도 가이던스 부진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5%대 급락, 이것이 여타 장비주들 그리고 다른 아날로그 반도체주들 중심의 약세를 트리거시키면서 오늘 시장의 약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무엇보다 이렇게 낙폭을 키웠던 데에는 이 뉴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 중에 있다. 광범위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그 자체의 수출도 막겠다라는 거지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수출까지도 제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노트북, 항공기 엔진, 항공기 부품 등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이야기도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부담을 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을 내놓고 있는가? 오늘은 BNY 웰스의 코멘트를 좀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적이 예상을 웃돌고 기술주들이 AI 건재함을 입증한다면 증시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S&P 500의 주요한 테스트 레벨로 6,800포인트 선을 제시하거든요. 단기간에 만약에 6,800을 뚫어낸다면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테크니컬적으로 보나 펀더멘털적으로 보나 증시는 그 레벨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단 BNY 웰스의 코멘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 하락의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됐던 또 하나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바로 버블 논란이 되겠는데요. 그 버블 논란을 촉발했던 것은 바로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클로라고 하는 주식을 다들 아실 겁니다. SMR 대장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500% 가까이 폭등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이 500%나 폭등하면서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for what?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인가? 보도 속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오클로는 지금 매출도 내지 못하고 있고 원자로 운영에 대한 인허가 라이선스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며 구속력 있는 전력 공급 계약 역시도 아직까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CNBC의 짐 크레이머의 발언 역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짐반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짐 크레이머를 아주 많이 신뢰하지는 않는 것도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분이 이 매출이 없음에도 비이성적으로 폭등했다.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내놨었고요. 이게 지금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이 어떤 경향에서 정말 많이 폭등했던 다른 종목들에 대한 버블 우려까지도 확산하게 됐던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빠졌던 주요한 테마주들로 정리를 해보자면 인투이티브 머신즈, 우주개발 관련주가 되겠죠. 11.1%, AST 스페이스 모바일도 10% 가까운 급락, 그리고 매출이 없는 혹은 적자 기술주들을 그야말로 대표하는 ETF입니다. 캐시우드의 ARKK ETF가 3%대에 폭락했다라는 것이 간밤의 흐름이었고요. 이것이 어떤 한 계기가 돼서 그동안 매출도 잘 내고 있고 이익도 나름 괜찮은 그러나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던 그 밖에 다른 AI 관련주들에게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는 점이 간밤 미국 증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테슬라의 실적으로 포커스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에 조금 힘을 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281억 달러,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에도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건데 다만 9월 30일 세액공제 혜택 종료를 앞둔 선구매 효과가 이뤄졌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요.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EPS가 굉장히 아쉽죠. 54센트가 기대됐었는데 실제로는 전년 동기 대비 31%나 급감하면서 50센트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거의 50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문제는 마진 방어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ESS 부문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용량의 설치가 총 12.5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81% 급증했다라는 포인트. 그렇다면 지금 6시 30분부터 테슬라의 어닝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앞으로의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사실 앞서 2분기 어닝콜 당시에 머스크 CEO는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고 나면 향후 몇 분기 동안은 험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저가 모델을 새롭게 내놨잖아요. 이것이 그런 상황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사측에서는 과연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봐야겠고요. 두 번째가 로보택시의 확대 일정입니다. 지금 휴스턴 지역에서는 이미 운행을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지역에서는 테스트 중에 있고요. 애리조나와 네바다 쪽에 진출할 거다라는 언론의 보도까지도 전해진 상황인데 실제로 그 시점에 대해서 픽세이트를 하게 될 것인가 지금 어닝콜에서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이번 어닝 릴리스에서 함께 들려왔던 코멘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물량과 관련해서는 이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혹은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익과 관련해서는 제조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을 실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관련한 이익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량 운용 기반 수익 확대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제품과 관련된 코멘트인데요. 사이버캡,
테슬라 세미, 그리고 메가팩 3는 2026년 양산 일정에 맞춰서 진행 중이라는 코멘트, 그리고 옵티머스의 1세대 생산 라인 양산을 대비해서 설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4%대까지 낙폭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또 흐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 조금 더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클로로 인해서 불거졌던 AI 버블 논란, 그것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닌 종목들에 다 함께 압박을 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0.5% 하락, AMD 3.3%의 급락이었고요. 팔란티어 역시도 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 대표적으로 하나입니다. 3%대의 약세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 램 리서치가 그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켜줄 수 있을까요? 실적 결과가 잘 나와줬습니다. 더블 비트, 거기다가 매출은 24% 급증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다만 지금 초반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4% 급등을 했다가 어닝콜이 진행되면서 그 상승분이 전부 다 반납이 됐고요. 오히려 3%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 체킹을 해드립니다. IBM 역시도 양호한 실적, 그렇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더 높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매물 출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주요한 테마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됐다라는 점도 체킹을 해드립니다. 원자력 관련주들, GE 버노바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CEO가 내년에 우리의 이 자본 지출이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전력 산업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자본 지출에 대한 성장 사이클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기대해 왔는데, GE 버노바의 CEO가 내년에 그것이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는 장중에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우라늄 관련주들도 하락했고요. 양자 컴퓨터주들, 구글이 오늘 양자 컴퓨팅 기술에 있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성과를 네이처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리즘 구동, 기존의 슈퍼컴퓨터 대비했을 때 13,000배나 빠른 속도로 구동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구글이 이런 성과를 발표하자 여타 스타트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빠졌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미국장 정리해봤고요. 우리 증시로의 연결 포인트들 정리해보시죠. 네, 어제 국내장도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탄력이 더 좋아졌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 한국을 보여주는 어제였죠. 코스피 1.5, 코스닥 0.7% 상승이었습니다. 미중 회담 불발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투자 심리가 굳건했고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전력 등의 대장 종목들이 다소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등이 같이 어우러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도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ESS 수요 확대로 인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바이오의 하락세도 좀 진정이 됐고요. 테마단에서는 보안과 자동차 부품이 좋았습니다. 강한 시장입니다. 조정을 주더라도 짧고요. 그 이후에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어제 나온 소식 중 하나, 블랙록이 한국에 20조 정도의 투자 의향서를 오늘 제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났고요. 반도체, 로봇, 원전 등 일부 종목들은 시세가 살아 있었습니다만 추세는 조금 약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른 소외단의 섹터로 관심 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자, 그래도 굳건하긴 합니다. 반도체. 어제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 실물을 공개하면서 전력 효율이 향상됐고 발열 성능에 대한 강조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승부를 켰고요. 한미반도체,
또 호재가 있었던 DI, SNS텍, 이스페타시스 등의 반도체 내에서도 전체적인 탄력은 약간 둔화됐으나 살아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권역에 있었습니다. DI 같은 경우는 바로 전 거래일이었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가 반도체 쪽에서 소외된 종목을 찾는다면 지금은 DI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어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자, 반도체에 굳건함은 있었으나 약간 어제 탄력은 좀 둔화됐고 다른 쪽에서 상승세가 보였는데 그 수급이 2차 전지, 일부 바이오, 그리고 조선방산, 화학, 해운 등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2차 전지는 ESS 모멘텀이 그 중심에 있었죠. ESS 출하량 증가, 그로 인한 2차 전지 소재 자극이 있었고요. 중국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좀 등장하면서 이수화학,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등의 전고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유독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이전에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던 어제였고요. 또 하나 2차 전지에서 파생되는 이슈로 볼 수 있겠는데요. LG 화학의 주가 급등 어제 놀라웠었죠. 행동주의 펀드 펠리서 캐피탈이 주주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3%의 폭등을 나타냈습니다. LG 화학과 LG 화학 우선주가 함께 급등했고요.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통 화학주도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정제 마진의 상승 속에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등도 같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 소외돼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해운이죠. 해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 입항료를 올리고 있다라는 점과 IMO 해운 탄소세가 1년 정도 연기됐다라는 소식에 주가 반응을 일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과 한미 관세 협상의 키워드 속에서 조선방산도 관심권역에 들어왔죠. 미국이 중국 하나오션 제재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날렸고요. 이스라엘은 가자의 10일 만에 재공습 소식, 폴란드 수출 물량이 연간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라는 소식, 며칠 전이었죠.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이 폴란드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을 전달드렸었는데 루마니아에 이어서 노르웨이까지 방산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 등이 조선 방산 종목들까지도 같이 일으켰습니다. 어제 정말 두루두루 함께 가는 분위기가 달갑게 느껴졌는데 이 중에서 연속성을 띨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LG화학, 펠리서 캐피탈의 주주 제한 이슈로 인해서 주주 환원책을 더욱더 압박을 받겠구나라는 이슈.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올라갈 수 있고 석유화학 업황이 마침 또 바닥 탈출 혹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개선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급등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단독 뉴스가 있었죠. LG화학이 파나소닉 양극재 공급사로 낙점될 것 같다. 최종 고객은 테슬라가 유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파나소닉은 3억 개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 북미 시장 물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공장에 투입할 소입경 양극재 공급선으로 LG화학이 지금 최우선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성사 시에는 파나소닉과 직거래하는 것은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요. 초기 물량만 해도 수만 톤이 예상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에서 추가 상승을 조금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네요. 만약에 오늘 테슬라의 실적이 참 좋았었다라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테슬라의 실적은 두루두루 조금 아쉬운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중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배터리 위험으로 미국 차량 13,000대 리콜 이슈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테슬라 실적 앞두고 관전 포인트들을 짚었었죠. 사상 최대 차량 인도량에 대한 기록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으나 EPS는 예상을 하회하면서 이제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혼조 평가를 받게 됐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 이슈로 인해서 약간 재고떨이로 인한 수익 감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ESS 배치량이었었는데 ESS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세를 나타냈네요. 그나마 ESS라는 키워드는 살렸다 정도이겠고요. AI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코멘트, 로보택시에 대한 업데이트는 조금 부족했고요. 옵티머스 1세대 생산 라인에 양산 설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만 뭔가 드라마틱한 뉴스는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ESS 외에는 큰 도움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이고요. 일단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시간 외에서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어요. 어닝콜이 진행되는 중간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개장 이후 약간 테슬라 관련해서는 불편하게 진행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속보로 나온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TSMC와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5 칩을 설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파운드리 쪽으로는 삼성전자 쪽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뉴욕장은 큰 도움될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내장에.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자리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 하락이었죠. 자,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히토류 등에 대한 보복 조치겠죠. 그리고 미국 측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소식들이 등장을 한 것이고요. 신용시장 우려 부각, 넷플릭스 실적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 반도체 중심의 고점 매물이 조금 있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충격을 좀 야기했고요.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쪽은 그래도 종목들이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한 것은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오클로도 매출 없는 급등에 대한 부담감 속에 급락이 나왔죠.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좀 도움될 내용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버블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곳에 대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화됐죠. 불안한 건 그러면 시장이 다 함께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낙폭을 줄인 반도체 쪽은 국내에선 램리서치 실적 호조와 맞물려서 괜찮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장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안할 때는 결국에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기댈 수밖에 없겠죠. 지금으로서는 실적에 대한 드라마틱한 개선을 기대하는 쪽은 반도체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 실물을 공개했죠. ASP나 수익성 개선의 신호가 되는 HBM4. 물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있으나 실제로 실물 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바짝 새로운 차세대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SK하이닉스에서는 HBM4가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나쁘지 않다. 다음 주 실적 발표 29일 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이미 HBM 밸류체인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I 이런 종목들이 시세 유지하고 더 끌고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사 보고서 중에 IBK에서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그 밸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GPU와 HBM이 함께 가고 거기에서 AI가 진화하면서 ASIC 주문이 늘면서 D램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수요 버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수요단이 견고하다라는 반도체
업황 보고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BK의 목표가가 얼마인고 들여다봤더니 삼성전자 14만 원, SK하이닉스 60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 꽤나 반영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시장이 워낙 좋을 것이라서 이런 타임라인까지 맞물린다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거죠. 더 지켜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하이닉스 등으로 좀 대거 매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수급적인 조정이 불안했었는데 어떨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죠. 자, 불안할 땐 실적이라는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지금은 조선인 것 같아요. 상승을 정당화할 실적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3사의 실적은 꽤나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조선 3사가 3배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2,186억 원의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요. 하나오션도 3,4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어서 여러분이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오션이 아마 27일 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실적이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 그 이상이 나와줄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1200% 이상 이번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가 잘 맞아떨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조선 3사를 비롯해서 조선 섹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LNG, 운반선 등의 고부가 가치 선박의 선별 수주 효과가 있었고 상선 외에도 특수선, 해양 엔진 사업부 매출 수익이 좋았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수주 목표치도 순차적으로 잘 달성하고 있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번 주 들어서 조선주가 일정 부분 예쁘게 쉬었겠다. 다시 함께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재해 관련한 이슈나 임금 단체 협상에 대한 비용 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들이 또다시 증명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 살펴봤고요. 관전 포인트 잡으러 넘어가 보시죠. 자, 분위기 파악하겠습니다. 뉴욕장은 하락이었죠. AI 진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비단 반도체만이 아니고요. 범 AI 관련한 분야들 전방위적인 하락이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도체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했고요. 자, 김용범 실장은 러트닉과의 만남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이는 내용이었죠. 조선 자동차 쪽에 연결이 있고요. 자, 실적 시즌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반도체, 조선, 방산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블랙록 투자 이슈나 칩 쇼티지 이야기와 같이 이제 미중 갈등을 소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굳건하긴 합니다. 조선은 3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과 단독 뉴스긴 한데요. 한라 IMS 측에서 영도조선소를 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위산업. 반도체나 조선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던 섹터인데 최근 들어서 실적 기대치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LIG 넥스원에 대해서 다시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목표가 58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LIG 넥스원 보유자분은 참고하시죠. 자, 그리고 제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등장했네요. 예고했던 대로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부분을 추가 제재할 수 있다. 즉각 휴전하라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미국에서 유가가 상승했죠. 이것에 반응한다면 정유주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이고요. 에너지가 귀해진다? 그러면 LNG 관련한 밸류체인을 한 번 더 점검할 겁니다. LNG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조선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즉각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재건에 대한 키워드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선 사실 워낙 푸틴과 트럼프 간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키워드는 지켜보는 정도이고요. 개별 뉴스로 봤을 때는 업황 턴어라운드 개념으로는 LG화학 앞서 파나소닉 이슈가 있었고
ESS, 테슬라 실적 내에서 기대할 것들이 크게 없는 가운데 ESS만은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 키워드가 작용을 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있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AI나 ESS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긍정의 증권사 보고서 등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HD 현대일렉의 실적이 나오니까요. 점검해 주시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버티볼딩스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냉각 관련한 키워드 버티볼딩스랑 연결되기 때문에 냉각 공조 쪽의 기업들 혹시나 대맛단으로라도 관심을 받게 될지 보시죠. 자, 이번 주 일정 오늘입니다. HD 현대일렉, 삼성중공업, 우리금융지주 등이 실적을 내놓고요.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10시경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내용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현대차기아, 효성중공업, 또 삼성 E&A 등에서 실적 발표하고요. 무엇보다 조금 밀려서 이제 내일 밤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 중요하겠죠. FOMC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그동안 종종 해주셨던 뷰티 쪽 얘기 다시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뷰티는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뷰티 내에서도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먼저 클리오의 주가 차트 확인해 보면서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오의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어제 섹터를 고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살펴보다가 클리오의 수급을 보고 그리고 주가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클리오의 주가 고점을 45,000원 구간에서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14,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을 살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수하면서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 다시금 이렇게 색조 화장품이 주목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색조 화장품들의 반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흐름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클리오를 필두로 해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흐름들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의 산업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이쪽에서도 이 색조 화장품 쪽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킨이 아니라 컬러를 판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K-뷰티의 성장이 이제는 기초에서 색조로 이동하고 있는 전환의 순간을 맞이했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색조 기업들의 투자 전략은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기업들을 선별해보자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과는 조금 다르게 소비자의 경험,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발라보고 이러한 경험들이 매출로 직결되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망 을 단단하게 확보하고 있느냐 이 여부가 매출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울타뷰티라든지 세포라, 로손 같은 이러한 글로벌 유통망에 잘 입점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골라보자라는 시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이 SNS의 효과가 MZ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각적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니즈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그렇게 다양한 소비자층과 타깃을 반영해서 제품들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ODM사들을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그로스 리서치 투자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스 리서치에서 이러한 화장품 섹터의 흐름 변화에 주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5가지 기업들인데요.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에이블 CNC와 클리오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이패밀리 SC와 CNC 인터내셔널을 강조했는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나라 10대 MZ들과 20대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울타뷰티 약 400개 점포에 입점이 됐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기준 중에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편의점 로손에도 전용 브랜드인 엔드바이 로맨을 런칭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ODM사입니다. 그런데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LVMH 같은 브랜드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을 갖고 있고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악화를 멈추고 이제부터는 북미 중심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코스맥스, 에이블 CNC,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색조 기업으로서 이러한 훈풍에 올라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죠. 넘어가서 이제는 K-콘텐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K-콘텐츠가 글로벌적으로 인기몰이를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대현이라든지 흑백 요리사가 글로벌적으로 흥행하면서 K-푸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농심이라든지 풀무원 이러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로 훈풍이 또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이크업과 관련해서 예능이 또 나왔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방영되는 게 아니라 동시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K-콘텐츠 효과를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프로그램 노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색조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스트 메이크업이라든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거기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끌게 된다면 당연히 방송을 통해서 브랜드라든지 화장 루틴, 이러한 화장품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0월쯤에 저스트 메이크업이라는 예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글로업이라는 예능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업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직접적으로 가서 메이크업을 해주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홍보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메이크업 예능 시대가 도래했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저스트 메이크업, 지금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더불어서 퍼펙트 글로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 안에서 홍보 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투자 포인트들 디테일 하나씩 잡아보시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늘 분석을 할 때 2023년에서 2024년에는 화장품 수출의 성장 사이클 초기 구간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었고요.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중기 성장 구간으로서 기초 화장품이 리드를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초에서 색조 수출 쪽으로 넘어가서 색조 화장품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저스트 메이크업이 5개국 이상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탑 10에 랭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쿠팡 플레이에서도 주간 순위 탑
1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흥행몰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방영 예정인 퍼펙트 글로우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방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한국의 K 콘텐츠 효과가 다시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장품 홍보 효과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한국의 인디뷰티 경쟁력을 또 한 번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브랜드사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더라도 2024년 하반기 부진을 겪은 이후부터 올해 3분기에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마케팅비를 올려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외주들, 토니모리라든지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코스맥스 같은 소외되었던 색조 화장품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반등 기회를 모색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색조 화장품의 성장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흥행하고 있는 저스트 메이크업이라는 예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퓨어디라든지 상은 언니 그리고 뉴욕 마스터가 대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출연진들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과연 이들은 어떤 브랜드를 활용을 했을지 한번 제가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클리오부터 힌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시간도 없어서 곧바로 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답은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횟수가 얼마나 방송에 나왔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퓨어디 같은 경우에는 클리오를 이번 예능 프로그램에서 총 8번 이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에서 에뛰드는 4회 이상, 헤라는 2회, 에스쁘아도 총 2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블 CNC, 아이패밀리 SC,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1회 이상을 사용하는 모습이 방송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우선은 클리오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은 언니 같은 경우에도 클리오를 총 12번 이상 활용을 했고 그 산하 브랜드인 페리페라까지 합산을 할 경우에는 17번 이상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LG 생건의 브랜드들도 활용하는 모습이 담긴 만큼 이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K 콘텐츠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뉴욕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라든지 페리페라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 모습이 또 방송에 담긴 만큼 홍보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봐야 하는 것은 노출 효과는 곧 마케팅 효과를 뜻하고 이는 결국에 매출 쪽으로 직결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K 콘텐츠 그리고 저스트 메이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존과 관련해서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향후 아마존도 한국의 색조 제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그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본에서 성공한 우리나라의 색조 브랜드들 전 세계 아마존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아이패밀리 SC와 클리오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또 독점 공급할 만한 제품들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독점 브랜드라든지 독점 제품을 발빠르게 만들어내는 이슈가 터진다면 그 기업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하반기 연말이잖아요. 그만큼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빅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도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드렸고 그리고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드렸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내용들 내에서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들을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판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LS증권에서는 코스맥스, 네오팜, 아이패밀리 SC를 주목하고 있었고요. 신한투자에서는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그로스리서치에서는 아이패밀리 SC와 CNC 인터내셔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은 아이패밀리 SC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클리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클리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예능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출연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기초 화장품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색조 화장품 쪽으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시각들을 여러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소외받았던 섹터가 바로 이 색조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매수 적기일지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화장품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테슬라의 실적과 또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 그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IS셋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제 국내장은 참 강했고요. 네. 업종이 두루두루 올라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미국장은 전반적으로 조금의 조정,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섹터들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긴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이제 반복 효과, 학습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정이 나오면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장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현황에 따라서 또 아랫꼬리에 혹은 플러스 전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 TSMC 삼성전자와 이제 칩을 설계한다, 만든다라는 속보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삼성전자에 우주의 기운이 좀 몰리고 있기에 이럴 때 10만 전자를 좀 찍고 그 이상의 좀 상승세를 나타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희망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시장에 매수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만약 지수가 꺾인다 혹은 지수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트럼프와 시진핑,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관련한 줄다리기 때문이지 AI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흔들린다거나 수요가 떨어진다고 해서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들이 많이 공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조정은 안 나온 채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럴 때가 가장 경계감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오느냐 잘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이렇게 좋은 업황과 좋은 흐름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 부진한 쪽이 있어요. 근데 부진하다 하더라도 워낙 테크주들에 대한 기운이 세니까 주가의 조정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만약 전체적으로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 실적이 안 좋은 쪽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치에서 비중을 확대하면 물릴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비중 확대를 해가면서 수익 극대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매매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하시는 고민을 고스란히 이제 같이 나눠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훈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요즘 시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정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걸 또 어제장에서는 또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승하는 모세가 나오는 만큼 그만큼 시장에서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약간의 집중되는 수급세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순환매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내가 약간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시장이 이때까지 좋았던 종목들을 먼저 담아가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은 각각 어느 쪽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업종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한 몇 가지 힌트 먼저 주세요. 이종훈 팀장님. 반도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아직도? 들고 있고요. 네. 아직도 반도체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타자는 이제 전력기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반도체, 뭐 조선, 방산 이런 이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이슈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력기기 관련 섹터들은 올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의 무관심이 더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더 올라야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만 조금만 더 받쳐준다라고 본다면 전력기기 관련돼 가지고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력기기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HD현대일렉, 내일이 효성중공업 이렇게 전력 3대장이 어제, 오늘, 내일 순차적으로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LS일렉의 실적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 실적 기대가 LS일렉보다는 HD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 높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을 좀 더 면밀히 체크해 볼게요. 반도체와 전력은 여전히 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얘기 주셨고요.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는. 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SNS텍을 이제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추세가 가장 또 강한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하나로 저는 SNS텍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오늘 만약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낸다면 저는 SNS텍도 연중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63,9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추세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워낙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강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MLB 초고다층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희소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반도체는 수율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PSK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비주 혹은 전공정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좋았었던 이제 10월 추석 연휴 앞뒤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명암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PSK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약 한 3, 4분기의 평균을 내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7에서 19%, 굉장히 장비주 치고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지금 구가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장비주들 대다수가 꾸준히 실적을 보이기보단 스팟성으로 잘 나왔다가 조금 주춤했다가 잘 나왔다가 주춤했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PR 스트립 쪽에 이제 강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렇게 새 기업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또 강조드렸던 기업이긴 한데 반도체 테스트 소켓 리노공업은 그냥 한 켠에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한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실 건 오늘 2차 전지주들. 네.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ESS 에너지 쪽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초반에는 마이너스 2%, 지금 현재 보니까 마이너스 4%에 가까운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쪽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바라봤던 부분이 테슬라의 전기차 혹은 실적보다는
ESS 에너지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일단 LNF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전해액 쪽에서는 엔캡,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팩케이스 쪽에서는 서진 시스템, 그리고 한중 NCS 이렇게까지 한번 넓혀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 종목들을 조금 추려주셨고요. 2차 전지 내에서는 ESS 키워드를 테슬라가 여전히 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전력 ESS라는 키워드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고요. 2차 전지 ESS로 인해서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소재를 자극해서 3분기 실적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재 전반이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투자 경고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올라간 종목들 내에서 실적 실망감을 소화해야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ESS 내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과 아닌 기업을 분류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호 팀장님이 2차 전지 종목도 어떻게 나누십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빼고 나머지 종목들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 탄력이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ESS 관련주 뭐 LNF나 한중 NCS도 물론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나왔지만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분위기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큰 틀로 나누면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보다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이 더욱더 강한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워낙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의 지수를 많이 올려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그나마 코스닥이 어느 정도 힘을 보여주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을 좀 더 눈여겨보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 초점은 ESS 관련돼 가지고 키포인트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해서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실적에 대해서 좋게 나왔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본다면 누가 뭐래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을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ESS 관련돼 가지고는 분위기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오늘 장 초반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어느 정도 수익을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고 나서 뭘 사라는 걸 저는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장이 세론이 될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2주 동안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라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다들 이때까지 기다렸던 부분이 뭐냐,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주식 특성상 약간의 세론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만약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저는 수익을 일부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11월 달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는 일주일 전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고 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전략을 짜주셨어요. 어제 2차 전지와 함께 올랐던 게 석유화학입니다. 그 중심에 LG화학이 있었어요. LG화학의 장중 이슈야 어제 다들 체크하셨을 거고요. 시간 외에서 이제 파나소닉 관련한 모멘텀이 단독 뉴스로 나왔습니다. LG화학과 전통 화학주에 대한 시각도 궁금한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전통화학주들 막 요즘에 구조조정한다, 뭐 중국에서도 그런 물량 조절한다, 이런 얘기들에 막 있던 찰나에 LG화학 이슈가 터져줘서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 본업으로 평가를 받았다기보단 2차 전지 뉴스에 조금 더 지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 기존의 화학주들과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쪽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의 공급 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생산 구조상 유가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배럴당 60불이 깨지면서 지금 57불을 좀 기록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간밤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국과 인도가 또 관세 협의를 굉장히 빠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스팟으로 좀 WTI 유가가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중간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본다면
일단은 재고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저가의 제품들의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게 화학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앞단에서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공급단으로 이제 조절로 인한 바운딩 자체는 어느 정도 저는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정말 오랜만에 본 첫 번째 이제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의 연속성은 조금은 더 나타날 수 있지만 속도에 이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화학주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속도에서는 가장 지금은 돋보일 수는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SK 케미컬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전통 화학주 쪽에서 보면 롯데 케미칼이 사실은 천연가스 베이스로 해서 이제 부산물을 또 생산을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계절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마진율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결국 재고가 없다는 건 어찌되었든 만들기만 하면 그걸 판가에 어떻게 보면 가격을 인상시켜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유를 또 남길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까지 이렇게 세 기업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전통 화학주에 대한 의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적 시즌인 만큼 방산주, 화장품주, 실적 기대치들이 과거에 높았었던 이들 한 번씩 뭐 실망을 줄 때도 있었긴 합니다만 실적 시즌인 만큼 저희 점검을 해보죠.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실적 기대치를 키우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이정우 팀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실적보다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어제장에서도 좋은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방위부 합작 산업,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보병 전투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라크와 루마니아에 K2 전차 수출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저는 방산주는 계속적으로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수주만 받으면은 이게 금액이 너무 큽니다. 방산 관련해가지고 몇 조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과 계속적으로 이게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만약에 꺾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그때가 진입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종목만 봐야 된다라고 본다면 딱 한 종목만 봐야 된다라고 본다면 현대로템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담과 이런 부분이 조금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과 이런 부분이 많이 이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로템은 방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도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철도 쪽도 수주 모멘텀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현대로템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에서는 현대로템으로 압축해 주셨고요. 이정우 팀장님 혹시 뷰티 쪽에서는? 뷰티는 지금 저는 거의 하반기는 뷰티를 보지 말자라는 주의가 작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상반기에는 뷰티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좋다가 하반기만 가면 갈수록 조금 안 좋아졌던 모습도 나왔고 그랬었죠. 이번 연도도 돌이켜보면은 상반기에는 진짜 화장품주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들고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APR만 보면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APR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와주면서 2분기 때도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2분기 때 실적 발표 나오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들 어느 정도 안 좋은 흐름세가 나와줬지만 3분기도 어떻게 보면 믿어도 APR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본다면 나머지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조금 기대감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 상반기에서는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올 거야 했던 부분이 꺾이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도 많이 줄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해소를 해준다고 본다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집중됐기 때문에 화장품까지도 들어올 수급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그렇죠.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손익비 측면에서 네. 투자자 입장에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반도체, ESS, 조선 이런 쪽으로 조금 지금 관심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이 일군 외에 대해서는 뭔가 투자 전략을 여쭙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이긴 합니다. 자, 김태선 본부장님은 네. 방산과 화장품에 대한 의견, 이정호 팀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르신지. 방사는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는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기준을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좀 봤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종목을 좀 압축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방산 3대장이라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LIG 넥스원이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3대장 중에 하나였나 싶을 정도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어서 LIG 넥스원은 조금은 이제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저는 천천히 모아가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화장품주도 비슷한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계속 가는 기업만, 올라가는 기업에만 수급이 좀 붙다 보니까 네. 이게 격차가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언제까지나 이런 흐름이 나올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변곡점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뭐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앞서 좀 언급했었던 화학주들처럼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 반등이 나와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화학주, 철강주 얘기하면 그렇게 공감은 안 되실 거예요. 화장품주들도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모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캐대언이라고 하는 어떤 작품들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갖고 있지만 실제 그 기대감에 미치는 주가의 퍼포먼스는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것은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해볼 때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과 화장품에 대한 두 분의 시각 전달받았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에서 출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앞서 이슈가 있었던 LG화학 2.8% 상승이고요. 주가 등락률 상위로 갔을 때는 지금 출발에서는 원유 쪽이 강하고요. 유가가 아무래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화장품 조금 전에 저희 얘기 나눠봤는데 좋습니다. 제닉이 7%, 코스메카 코리아가 7%, 클리오 이런 종목들, 아이패밀리 SC 앞서 미나 앵커가 많이 언급을 해준 종목이죠. 일단 3%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양지사 올라가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떤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IG 넥스원, LS 일렉트릭 등의 방산과 전력의 일부 종목들 강세 정도. 지금 시장은 화장품과 원유 쪽이 좋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팀장이 앞서 오늘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 앞서 반도체와 전력 중심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디테일하게 혹은 추가적인 전략을 첨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물려도 가져갈 종목들을 조금 추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섹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와 전력 기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하는 모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시장에서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올 때 어떤 섹터들이 올라갈지, 아니면 내가 조금 지금 물려도 지금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본다면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그 부분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금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금은 담아가시는 전략이 좋다.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소부장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점에서는 제일 들어가기가 제일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실적 시즌에 맞춰서 항상 전력기기는 실적 시즌 때 그렇게 좋은 모습에는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또 노리시고 들어가신다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항상 실적 발표 이후로 꺾이고 나서 그 다음에 재차
올라갈 땐 항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갔던 모습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면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 섹터보다 오늘은 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약간의 단발적인 선택지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긴 하네요.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프리마켓에서 대한유와 S-오일, LG화학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석유 이쪽에서 반응을 좀 보였다 정도가 되겠고요. LG화학이 상승 탄력이 좋네요. 5% 정도입니다. 일단 김태선 본부장님, 저희 오늘에 대한 시장 고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 동떨어져 있는 섹터에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그럴 거면 화장품 왜 안 좋게 얘기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화장품보다는 숫자가 조금은 완만하게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쪽에서 엔터 쪽을 이제 보시는 게 나은 선택지가 아니겠는가 싶고 특히나 이제 JYP 엔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와이스라고 하는 걸그룹 이후에 이렇다 할 지금 그룹 파워를 보여주는 힘이 없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엠믹스라고 하고 네. 있는 그룹이 만약 이번에 또 우리나라에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게 되면 JYP에서 보면 거의 5년 만에 이제 1위를 다시 탈환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최근에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 있고 또 스트레이키즈가 그러니까 글로벌 콘서트를 다 마치고 지금 왔는데 그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 계산을 해봤었을 때 또 굉장히 또 실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평가들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JYP 엔터의 지금의 가격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도체 혹은 뭐 2차 전지, 철강, 화학 이쪽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밀려 내려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밀려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가격대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9만 원 선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화장품주와 저도 엔터 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일단 엔터 쪽이 기업이 많지 않아서 약간 수급이 쏠리게 되면 또 강하게 붙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엔터도 참 많이 소외된 요즘인 것 같아요. 엠믹스 쪽 이슈도 있는 만큼 JYP 엔터의 한 번 더의 부상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팀장님,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엔터주에 대한 이정우 팀장님의 시각도 혹시 궁금한데요. 엔터는 어떻게 보면 한알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끌었던 부분이 SM이라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무비자 입국이나 뭐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도 엔터줄이 조금 재미없는 흐름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저는 또 모아갈 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SM 같은 경우도 많이 눌렸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엔터는 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리면서 가자. 물론 SM이 지금 에스파가 컴백하고 나서 시장의 파급력과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에 떨어진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조금 사라졌던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BTS 컴백이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화권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봤을 때는 하이브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탑픽은 SM. 탑픽은 SM인데요. 하이브가 수익률적으로는 더 편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프리마켓에서 앞서 김태선 본부장님 화학 섹터 내에서 보라고 하셨던 SK케미칼이 상승률 1위예요. 16%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서 이게 쫓아가기가 참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이렇게 되면 지수의 공백들을 또 석유화학주들이 이제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쫓아가시기보단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고민을 좀 미리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만약 화학주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네포트, SK케미칼이 혹은 롯데케미칼이 이수화학이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이 맞을까? 맞다면 저는 SK케미칼이 단연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포트에 편입을 해 놓으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맞는데 변동성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지금은 저는 롯데케미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아니다면 그냥 안 보시고 반도체 IT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정 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종목들은 좀 단발적인 대응 혹은 선택지로서 고민을 해보자. 두 분의 오늘 계속 비슷한 전략을 저희가 받아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겠죠. 지금 전체적인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을 김태선 본부장님, 이정호 팀장님과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